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15%에 불과하다며 이 상태에서 맹탕 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철저히 검증하자며 청문회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과 여당 공천원금 특검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단식 현장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공천원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수용한다며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범 여권에선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수정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 개혁 포함한 주요 현안들을 점검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공전 파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열리지 못하고 의사진행 발언만 앞에 좀 하고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점수를 노린 위장 미혼, 입속을 찾기려는 유령 전입, 수십억 차익을 위해 가족 관계마저 조작한 형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심판을 협박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적당한 검증을 요구하는 야당과 언론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은 불리한 판정에 심판의 멱살을 잡는 꼴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부실 검증을 깜깜이 청문회로 덮으려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함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자료 없이 시간만 때우면 임명된다는 착각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경기장에 들어누운 선수에게 남은 건 즉각적인 퇴장 명령뿐입니다. 저는 약간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야당 입장에서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만 봐도 와, 이게 그래도 하루라도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막 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국민 검증도 하고 하는 건데, 이 최수진 의원 녹취 중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적당한 검증을 요구하는 야당과 언론을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은 불리한 판정에 심판의 멱살을 잡는 꼴입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신주호 부대변인. 네. 근데 이미자 위원장이 모두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여기에서 일종의 우리를 협박해, 여기에 대한 뭐 괘씸죄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순히 뭐 자료 제출 이거 플러스 여기에 약간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본인을 검증하겠다라고 한 그 청문위원들, 그 상임위원들을 고발하겠다, 이거는 그 청문회 현장에 나와서도 의혹 제기를 하거나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법적인 절차 혹은 법률을 이야기하면서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사실 농후하죠. 이해훈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15%에 불과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는 그 국회의원을 좀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아주 강하게 피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법적인 절차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 그게 무슨 부분이었어요? 누구를 지금 고발한다? 천하람 의원을 상대로 아마 그 자녀의 부정 청탁 청약 있지 않습니까? 청약.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좀 고발을 한 건데, 그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검증 대상이거든요. 부정청약이요. 네. 근데 그러한 검증의 대상을 지금 어물쩍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질문하는 의원을 향해서 이것은 지금 법률적인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장이었나요? 그분의 사례를 들면서 그 청문회 현장에서는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지만 그 이후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끝났고 임명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아까 모두 발언에서 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이번에도 똑같이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대로 된 검증과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의원을 상대로 고발하는 것들은 좀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지금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의원 고발 뭐 이 부분 분명히 밑에 깔려 있는 것 같고 이동수 대표님, 자 자료 제출 안 한 거를 우리가 거들어줄 필요는 없죠. 그거는 분명 잘못된 거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건 잘못된 건데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다가 그냥 청문회가 그냥 지나가는 것과 과연 야당 입장에서 더 주장하고 싶은 건 청문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국민적으로 이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높기도 했고 사실 야당 입장에서 만약에 부적격 결론을 내렸을 때 그걸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100번 양보해서 왜 국민의힘이 그럼 청문회 못 하겠다고 했나 생각을 했을 때 네. 일단 지금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자료를 안 낸다 이거 아니에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은 뭐 전체 요구한 자료의 한 15%만 제출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료가 없다 보니까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부실한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바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청약 이 부분도 너무 부실해서 이제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여태까지 이제 이해운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의 과정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비판만 하고 일 안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 일단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게 크게 세 축이거든요. 일단 전 보좌진들이 제보를 해서 기자들이 이제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에 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많은 이제 의혹 제기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중심으로 이제 의혹 제기가 됐어요. 근데 나머지 의원들은 사실 심지어 이제 기재위 위원들 소속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의혹 제기한 경우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손 놓고 있다가 그냥 지금 갑자기 이제 또 청문회 해야 되니까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나오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래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아니면 일단 자료 제출 더 강하게 요구해서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를 이제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도 정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 부적격 후보자다라는 걸 야당에서 강조하고 싶다면 청문회 자체를 안 하는 거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결정이죠. 왜냐하면 청문회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 질의의 시간이 있고 자료를 안 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거기에서도 공개적으로 좀 압박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글쎄요, 본인들이 이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루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본인들도 합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 그 하루 동안에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를 보여주는 게 맞죠. 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후보자가 안 했다면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가 자료를 안 냈으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후보자도 잘못이 있지만 그걸 사유로 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좀 핑계로 삼아서 청문회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건 그리고 뭐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해버리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오히려 자료가 제대로 안 왔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더 강하게 공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면서 또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청문회 진행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부적격 사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지금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역시 구린 데가 있지 않냐. 네, 뭐 밀어붙일 이런 수 거는. 있죠. 야당 네.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청문회 이거 안건을 상정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이렇게 되면 안건을 상정 안 하면 오늘 거는 그냥 지나가면 청문회를 한 게 되는 겁니까? 아예 다시 열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건 그거 좀 예, 약간 근데 애매하죠. 일단 근데 여야 간사 간의 뭐 합의를 통해서 예. 다시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가장 막혀 있는 이 물꼬가 트이지 않는다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 조국 전 장관,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청문회를 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뭐 국민청문회라고 해갖고 본인이 그냥 기자들 불러다 놓고서 청문회 비슷하게 하면서 본인의 항명의 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청문회가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임명을 강행한 다음에 정치적인 후폭풍은 오롯이 여권이 감당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누구에게 득실이 있는지 이거는 좀 그냥 우리가 지금 예단하기는 좀 힘든데 자, 뭐 몇 가지만 조금
한번 짚어볼게요. 이혜훈 후보자 아들이 결혼을 수개월 전에 하고 신혼집 얻었지만 혼인 신고하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이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가점을 받아서 아파트 분양받았고 수십억, 그것도 그냥 1, 20억도 아닙니다. 수십억 차익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근데 이 후보자가 국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며느리를, 결혼식까지 올린 며느리를 약혼자로 표현했습니다. 이거 등골이 오싹하다는 분들도 있던데, 여튼 청약 당시 이미 결혼식하고 아들과 함께 산 전셋집까지 얻은 며느리를 약혼자로 표현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왜 그랬을까요? 전 이거 머리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래요? 물론 이제 제 주변에도 결혼하고서 혼인 신고 안 하는 뭐 친구들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친구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냥 1, 2년 뒤에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농담조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혜훈 후보자의 장남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한 7개월 정도 혼인 신고 안 하고 있다가 청약이 된 뒤에 바로 이제 다른 쪽으로 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오롯이 청약을 노리고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위장 미혼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네.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부정 청약이라는 거를 시인하는 꼴이 되고, 그럼 청약이 취소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며느리라는 호칭을 쓰는 그렇죠. 순간에 예, 이제 물론 며느리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욕 먹을 거라는 건 알았겠지만은 욕 먹더라도 일단 그 법적인 논쟁에 휘말리는 것보단 낫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며느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그런 거를 법적 제도적인 그런 그 화살을 피해 가려고 며느리를 약혼자라는 표현을 쓰냐는 비난은 비난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결혼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약혼자로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신조 부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결혼식을 올렸으면 이혜훈 후보자 본인이 혼주석에 앉았을 거 아닙니까? 며느리가 절하는 것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혜훈 부부가 네. 결혼식 안 가고 정말 부모가 강력 반대하는 결혼식을 해서 너희는 우리 이제 부모 자식 아니다 뭐 네. 이게 아니고 결혼식을 만약에 갔다면 네. 상대방을 며느리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사돈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약혼자라 그러면 상대방 사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예. 상대방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는 처갓집이고 이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이 며느리는 시댁의 자산 증식에 이용된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근데 그러한 해명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아들이 그 혼인 신고도 안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같이 했었다. 물론 당시에는 혼인 신고도 안 했고 주소 이전도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것이 만약에 국민들 보시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청약을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럴 땐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해명을 내놓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예를 들어서 해명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결혼은 했는데 얘네가 무슨 이유였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러는데 네. 그렇게 혼인 신고 빨리 안 하는 친구들도 네.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또 아들이 뭐 주말에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거기에 그 가점을 해당하는 그걸 세대원으로 그렇죠. 예. 하는 거를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네. 안 하고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건 괜찮은데 결혼을 한 며느리를 보고 약혼자라 그러는 네. 거는 야 이거는 좀 정말 또 다른 인성이 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아들 뭐 우리가 혼인 신고를 안 한 거 그런 변명 자체가 그러니까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더 웃긴 것이 그 아들이 이 주택 청약 이것이 이루어지고 거의 직후에 주소를 이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부인이랑 살고 있는 집으로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나도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집을 청약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2024년 7월입니다. 불과 재작년의 일이에요. 아직 1년 반 정도밖에 안 지난 일인데 그러한 것도 만약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검증 차원에서 걸러내지 못했다. 이거는 청와대가 너무나도 본인들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자인했다고 봅니다. 네. 이러다 보면 앞으로 청와대가 하는 인사검증을 모든 국민들이 못 믿으실 거예요. 이러다 보면 결국 야당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더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이혜훈 후보자 관련해 갖고 국민의힘이 5번 공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이런 주장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에서 이 사람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장관이라든지 공직 후보자, 공직에 맡기에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다 국민의힘 얘기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아니면 청문회 과정에서 무언가 더 나올
나올 것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민주당과 이 정권은 본인들이 인사검증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큰일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혜훈 후보자가 결단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상황이 맞아질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저는 이 상황 보면서 내가 만약에 취재를 지시하는 데스크였으면 그 정치 청첩장을 부자들한테 찾죠. 예. 네, 청첩장도 찾고 그 사돈 인터뷰를 따라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며느리 인터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약혼자 맞냐.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튼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좀 납득하기 어려운 구차한 해명이죠. 근데 차라리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어쨌든 이혜훈 후보자는 아니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편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했다고 이제 뭐 아내가 몰랐다고 그러면 뭐 다 괜찮냐 그거는 아니지만 네. 차라리 조금이라도 그냥 좀 솔직하게 해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남편이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몰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방법 혹은 편법을 혹은 불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을 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책임을 통감한다. 죄송하다 이렇게 할 일이지 않았을까 뭐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제 좀 무리한 해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결혼을 했는데 사실 약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납득되진 않고 오히려 약혼자라는 표현보다 차라리 좀 명시적으로 얘기할 거면 사실혼 이런 얘기가 차라리 좀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혼자라는 건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 쓰는 표현이란 실은 말이죠. 저희 아들 부부는 사실혼 관계였어요. 차라리 그게 낫죠. 근데 이제 뭐 약혼자라고 표현해서 비판을 받는 게 네. 부정 청약을 사실상 시인해서 이제 청약이 취소되고 뭐 법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했겠죠. 예. 그래요. 자, 역시 가장 좀 뭐 아킬레스건이랄까 가장 좀 치명적이랄까 임팩트가 있는 사안은 부정청약 의혹이라고 보세요. 그 거의 비슷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사실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네.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폭언 관련한 그 게 일단 부분도 한 매우 크다. 축이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축이 이제 부정 청약일 것 같은데 일단 재산 증식.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장철민 의원이 처음에 이제 보좌진에 대한 폭언 녹취 나오고 나서 이런 표현했잖아요. 이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이재명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가 자율성이 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또 이제 그 행정 그 강요들에 대한 그립력이 장악력이 좀 강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대로 할 텐데 그렇다면 저는 그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능력 이것보다는 결국에 그 덕장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결국에 이제 얼마나 인덕으로 그 부하 직원들을 또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솔직히 이혜훈 후보자는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한번 박성민 최고위원한테 여쭤볼게요. 자, 이런 과정을 뭐 청문회 만약에 흐지부지 되고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것만 좀 언급을 하니 많이 뭐 심지어는 청문회 제대로 안 열리고 이래가지고 그 공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임명을 할 가능성 퍼센트로 몇 퍼센트입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은 근데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요? 게 결국 예. 청문회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떻게 소명하나?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었는데 청문회 자체를 이제 본인들이 무산시켜 놓고 봐봐 청문회도 안 했는데 임명 강행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청문회에서 본인들이 철저하게 비판과 검증을 하고 봐라 청문회 거쳤는데 제대로 소명도 못했다. 그랬는데도 할 거냐라고 한다면 그때 임명을 강행할 것 같다 아니다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미 청와대에서는 재차 청문회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 변함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청문회 자체가 지금 뭐 본인들이 나서서 무산을 시키고 있는 마당이라면 네.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거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좀 보자. 뭐 추가로 일정을 더 잡을지 자료 제출을 뭐는 반드시 받는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여야가 협상을 할지 네. 이거를 조금 국회에 지금 오히려 공이 더 있는 상황 아닌가 지금 싶어요. 뭐 이거를 정말 청문회 없이 그냥 흐지부지 가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니 많이 하는 건 누구한테도 이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 간에 추가적인 어떤 좀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 등 각종 개인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받았던 김병기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 열고 재심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본래는 제명당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당 떠나지는 않겠다. 이게 이제 김병기 의원 본래 입장이었는데 재심 신청 않고 당 떠나겠다. 뭐 네. 탈당하겠다고 한 거고.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진 탈당계도 서울시당이 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뭐 의총 추인 거치지 말고 최고위원회에서 종결해달라. 뭐 이런 세세한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거는 뭐 이제 자진 탈당을 제출하기 전에 얘기인 것 같고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자진 탈당을 제출을 했고 이제 본인이 떠났죠. 떠나는 결정을 한 거고. 네, 뭐 왜 이렇게 이게 바뀐 배경이 뭘까요? 당내 의견? 뭐 설득이 좀 있지 여론? 않았을까라고 설득?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요구하셨던 게 뭐 의원들에게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그러니까 예. 의총을 거치지 말고 뭐 최고위에서 이거를 해달라라는 거였는데 그게 네. 이제 법상으로 어려워요. 정당법 제 33조에 보면 그 의원을 제명할 때는 반드시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윤리위 얘기를 했지만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고 최고위가 이걸 보고 받고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의총을로 넘겨서 이제 2분의 1 이상이 찬성할 때 제명 이 조치가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건너뛰고 최고위에서만 해달라라는 건 사실은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얘기를 했고 그것을 뭐 참 그 본인도 되게 혼란스러웠나 봐요. 네, 뭐 당에서 잘 이거저거 잘 아는 분일 텐데. 아무래도 뭐 이제 징계를 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관여해 보거나 그런 거가 없었다면 뭐 어려우셨겠죠.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뭐 부담을 주는 것 같다 이 얘기도 뭐 저는 진정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자진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사태는 좀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병기 사태는 일단락 됐고, 자 13개 의혹에 29건의 고발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천원금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동수 대표님. 네. 인생의 교훈 측면에서 김병기 사태가 낳은 교훈은 뭘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건 공사 구분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김병기 그 전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해서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영역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좌진을 사적으로 뭐 동원했다는 의혹, 예컨대 이제 뭐 아들 예비군 훈련 연기를 뭐 보좌진에게 시켰다든지 아니면 대학 편입 지원을 뭐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부인이 이제 동작구 의회 그 법인 카드를 이제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업무와 또 이제 본인의 사적인 영역을 잘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의원들도 좀 경각심을 갖고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신조 부대변인한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오늘 경찰이 김병기 부인에 대한 업무비 뭐 유용 의혹, 동작구 의회 같은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되게 소극적이었고 수사가 그다음에 지금 한 번도 소환 조사도 안 받았고 이제 압수수색 이제 뭐 좀 받기 시작하는 건데 심지어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에 어떤 분이 좀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약간 도와줬다 뭐 이런 취지의 증언도 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의원들끼리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질문이 하다 보니까 두 개인데 그렇다면 그것도 국민의힘 차원에서 안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안은 따로 네. 떼가지고 김병기 의원 이 경우 보면 경찰이 김병기 의원이 셀 때는 더더욱 그렇고 그나마 끈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막 수사를 하는 이런 모습.
이게 과연 경찰에게 이런 중요한 수사들을 맡겨도 될까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맡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저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헌금이라고 하는 게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같은 분들도 지금 1억이라는 억대 현금이 오고 갔다. 네. 근데 그것은 뭐 강선우 의원이 직접 금액까지 요구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너무나도 본물 터치듯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경찰의 수사가 너무나도 미진하지 않았습니까? 주요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그냥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었고 이제 와서 김병기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 뭐합니까? 김병기 의원의 자택이 있다고 알려진 금고도 지금 못 찾았어요. 분명히 어디론가 빼돌렸을 겁니다. 이미 관련자들이 다 말 맞추고 증거인멸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아무리 해봤자 드러나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명확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쪽에도 전 더 좋다고 보고 만에 하나 국민의힘 의원이 이것과 연루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밝혀야 되겠죠. 네. 그 부분도 밝혀야 되겠습니다만은 동작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과연 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큰 힘을 미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어찌되었든 김병기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경찰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의 힘이 더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관련돼서는 경찰의 수사는 이제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창원 1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뒤로 4km가량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대저분기점에서 덕천까지 밀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진천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1대 3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진입로에 사고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동수원 부근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3개 차로 막혀 있고요. 뒤로 3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장수까지 정체가 심해졌고 또 정오 무렵 장수 국도부에서 난 사고는 지금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하남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이동수 세대 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통정보 나가기 전에 김병기 의원 얘기 좀 했는데 딱 뭐 시간 관계상 딱 한 질문만으로 가름을 하자면 강선우 의원이요 내일 소환 조사 받습니다. 대질신문 이런 거는 잘 이게 조금 누가 김경 그다음 남모 전 보좌관 여기는 김경시 의원이 오히려 뭐 거부해가지고 대질신문 잘 안 됐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강선호 의원 내일 소환 조사하고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동수 대표님 네. 한 장 요구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이 사건의 관계자가 셋이잖아요. 예. 그래서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서울시 의원 그 전 보좌관 남모 씨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이 처음엔 좀 말이 맞는 듯하다. 요즘엔 또 각자 이제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보면은 남모 전 보좌관이랑 김경 시의원의 주장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요구해서 내가 줬다는 거고 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전해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강선우 의원은 자기는 뭐 전달한 적 없고 나중에 알았다 뭐 이런 입장인 건데 결국에 이분들도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 그러니까 강선우 전 의원이 울면서 이제 김병기 의원에게 호소한 이 녹취록이 나온 상황에서 네. 본인을 지키는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런 표현이 여기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셋 중에 좀 더 많은 쪽
쪽의 주장이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그냥 2대1이라면 1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큰 틀에서 보면 강선우 의원이 돈을 받은 건 분명히 보이고 그게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알고서 보좌관이 차에 실어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받은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 돌려준 것도 즉시 그 자리에서 돌려준 게 아니라면 여튼 뭐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선우 의원 좀 수사 받아보고 저희가 나중에 좀 구체적인 게 나오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자, 민주당에서 김병기 의원이 윤리 제명 결정 받았다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는 이제 당내 역학관계나 이런 거 앞으로 당내 분열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여당보다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서 이걸 한번 짚어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재심 기회, 소명 기회 주겠다면서 최고의결 밀어놓은 상태고요. 한 열흘 정도 있는데 그것도 뭐 그 날짜도 아마 이번 주까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자 그런 가운데 의총에서 한동훈은 사과하고 장동혁은 정치력 발휘해라. 이게 한마디로 요약된다 그러더라고요. 의총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한 전 대표가 어저께 영상을 통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당대표 맡았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그러면서 제명 결정은 명백한 조작이다. 정치보복이다. 일단 신주호 부대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사과의 진정성. 당 안팎에서도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는데 네. 양측이 다 강대강으로 가고 있던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손을 먼저 내밀고 네.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할 수 있다. 네, 이 상태에서는 이미 뭐 정치적인 활로가 개척이 된 것이죠. 네. 근데 다만 장동혁 대표 측에서도 예. 그동안에 계속해서 걸림돌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원과 풀어야 될 당사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당원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들께 명확한 사과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찌 되었든 사과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일보했다. 정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든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고 이제 그 공이 지도부로 넘어갔다면 지도부에서도 그동안에 당 안팎에서 계속해서 주장해왔었던 정치적인 해법을 완성시켜줄 수 있을 만한 토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그래서 이제 뭐 사과를 했고요. 제명 결정은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이 얘기를 이제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 네. 2분짜리 동영상에서. 자 그렇다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진실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뭐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걸 잘잘하게 따지는 게 맞냐는 지적도 있긴 있지만 명백한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따져봐서 윤리위 결정이 무리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당에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최종 결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명분 자체는 한동훈 전 대표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설령 이제 뭐 욕설이나 이런 댓글까지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 가지고 이제 징계를 하고 심지어 제명까지 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비판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뭐 메시지나 어떤 태도 여기서 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우리가 항상 이기는 게 아니야 좀 저도 이기는 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모든 상황에서 난 꼭 이겨야만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그냥 뭐 저희 가족들이 저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댓글 좀 썼는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빠르게 인정을 했으면 이 사안 가지고 아마 친윤 쪽에서도 더 문제 제기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계속 이제 버티다가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심지어 이제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사과문에서도 보면은 온전히 다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이거 이제 명백한 그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의 또 메시지를 붙이다 보니까는 또 이제 상대방에 계속 빌미를 주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한 전 대표가 큰 정치를 한다면은 네. 더 많은 어떤 응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또 뭐 이게 명백한 그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고 조작이라 명백한 조작이라 그랬으니까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이대로 의결하면 논란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의결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검증은 하자. 한쪽은 윤리위는 자기들이 맞다 그러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는 명백한 조작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런 수사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조작됐으며 윤리위가 잘못 그러면 윤리 결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타당성을 잃거나 그 신뢰를 잃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최고위가 판단할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명백한 조작이라고 하면 명백한 조작의 실체가 뭔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윤리위가 또 그 해명을 하든지 이런 거를 거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종 결정 전에. 그러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정치적 결정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뭐 최고위에서 검증을 하자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검증을 윤리위에서도 못했는데 최고위에서 한다? 뭐 그건 더 불가능해 보이고 윤리위도 심지어 아니 최고위는 네. 어쨌든 좀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최종 판단을 해야 되니 지금 모르잖아요. 잘.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양쪽의 주장 갖고 대충 판단하자 이건 어렵지 않냐 이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한 저희가 검증하자는 저희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징계를 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오히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해봤는데 뭐 한 전 대표 제대로 소명 못하더라. 그렇게 해서 윤리위 결정이 우린 맞다고 본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뭐 당내 구도도 그렇고 지도부 구성도 그렇고 그러기 쉬운 환경처럼 보인다. 이 부분이 그렇게 막 명확하게 들여다보기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한다라고 한 그 사유가 일단 명확하지 않아요. 예. 사실 그게 명확해야. 그러니까 윤리 측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야 최고위도 이 윤리위가 제시하는 사유에 반하는 어떤 네.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윤리위에서 이 그 결정문을 읽어보면 첫 번째 한 전 대표가 직접 썼다라는 것처럼 보이게 글을 썼는데 그건 수정을 했죠. 입장을 여러 번.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된다라고 했고 한 전 대표의 가족들 명의로 글을 쓴 게 보인다. 그건 확인을 했는데 그럼 제 질문은 그것 때문에 그럼 한 전 대표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냐? 라는 거고 그건 밝혀진 사실인데 그럼 최고위에서 뭘 더 검증하겠다는 거냐고 네. 한 전 대표 측에서 지금 아마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윤리위에서 어떤 뭐 언론에 공개하고 했던 내용들을 보면 마치 본인이 한 전 대표가 직접 자기 명의로 글을 쓴 것처럼 얘기를 하게 그걸 내보냈다라는 거에서 아마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명이인과의 혼선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윤리위에서 이미 뭐 검증을 하고 내용을 밝힌 부분일 텐데 최고위에서 거기서 뭘 더 따져보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신조 부대변님 윤리 그 부분이 내가 쓰지도 않은 거고 저 사람들 저러고 있다 하면 윤리위는 당신이 썼다고 정확하게 뭘 내놓든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도 왜 내가 쓰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막 말풍선만 하고 있잖아요. 네.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윤리위 결정 이전에 예. 당무감사 결과가 문제라는 겁니다. 당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뭐 IP 이렇게 해가지고 몇 %를 어디서 누가 썼고 이런 건데 그 분명히 그냥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쓴 뭐 사설, 네. 칼럼 이런 공유가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그건들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발언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하지 않고 당에 계시는 당원이었던 68년생 한동훈이라는 분이 했다. 이거예요. 근데 68년생 한동훈이 쓴 글들조차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쓴 것처럼 뭉땅거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본인의 블로그에 관련돼서 조작이 있었다라고 사실상 시인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를 갖다가 윤리위 가서 소명해라. 거기 가서 소명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윤리위에서 우리가 이날 그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심의를 할 건데 그 전날 와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없죠. 그러고 나서 윤리위에서 발표한 것이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 이러다가 입장문을 2번을 번복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토대가 된 것이 당무감사위원회 당무감사 발표인데 그 당무감사 발표 자체가 굉장히 조작으로 점철됐다면 윤리위 결정 자체도 못 믿을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고요. 네. 관련돼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직접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경찰 수사도 이제 이뤄질 거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이 조작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요 질문은 이동수 대표께 한번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닷새째 단식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거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 현장을 찾아갈 거를 조언하고 이게 꼭 약간 당 지도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김근식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몇 명이 이제 자기가 진심으로 저기 조언한다.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가는 게요. 예. 아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한 달 전에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만 해도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함으로써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 뒤로 이제 막 징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손을 뿌리친 거잖아요. 한 번 이제 거절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게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한 쉽진 그런 않다. 일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큰 정치 하려면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먼저 손 내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단식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좀 시니컬한 그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 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 처음엔 상당히 약간 그 비아냥하는 그런 그 여기인데 그래도 엊그제는 아이 밥 먹고 싸워라 이러고 약간은 또 뭐 동료회까지는 아니지만 톤은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옛날에 그 김성태 원내대표 그 유명한 단식할 때 보면 뭐 누가 그런데 무식하게 단식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때 보면 카운터파트였던 우원식 그다음에 또 뭐 새로 선출이 됐는지 또 카운터파트였던 그 홍영표 찾아가가지고 아 이제 그만해. 그 홍영표 의원하고는 약간 친구 비슷한 사이일 텐데 해가지고 결국 또 드루킹 특검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어제 그 장동혁 대표 현장 단식 현장 방문한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건강 염려한 다음에 야당을 향해서 특검 신속하게 수용하라 뭐 이런 요구도 했는데 그런 식의 약간 뭐 이게 단식을 너무 폄훼하기보다는 그런 게 조금 정치 아닐까요? 그런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명분이 조금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뭐 조건을 걸고 단식을 이제 하잖아요, 보통. 근데 뭐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받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받는다고 했고 사실 그리고 공천원금 의혹 특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경찰 수사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공천원금 특검을 만약에 한다, 저희가 받는다라고 쳐도 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뭐 지금 뭐 나간 의원들에 대한 뭐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민주당 털어보자라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 야당 국민의힘도 떳떳하냐 그 공천원금에 관해서 정말 진실을 다 밝히고 싶다면 같이 특검해보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 수용이 가능할까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런 의문도 들고 그래서 이게 과연 단식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 이런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이게 아예 안 받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받아달라 하고 단식을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신속하게 하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미 통일교 특검은 합의가 됐는데 단식을 하는 이 타이밍 자체도 결국 한 전 대표에 대한 이 징계 제명 처분하겠다 이 얘기가 나온 뒤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게 여당에게 호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당 내 지지층에게 호소를 하기 위함이고 일종의 물타기 용이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추진하는 대의원 권리당은 1인 1표제 둘러싸고 여전히 좀 지도부 내에서도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고 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1인 1표제 도입하되 다음 전당대회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원 당규 개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를 이제 견제하는 거고 그랬더니 반면 친정희 최고위원은 1인 1표제 총이 이미 모아졌고 충분히 공론화됐다. 이걸 왜 지금 와서 이러냐 하고 또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 아무래도 그 대표의 그 의중을 좀 잘 전할 거 아니에요 기자들한테 이건 뭐 더 이상 뭐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기에 뭐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민주주의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반발도 하고 자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까? 정리가 돼가는 겁니까? 일단 지도부를 새롭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예. 다시 재추진을 하는 걸로 보이고 당무의 의결을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진 단계에 들어간 거죠.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네, 들어간 거고 사실 그때도 정청래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빠르게 이제 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네네. 그거는 이제 의지를 꺾지 않았던 그 꺾이지 않는 마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 대표의 의지가 강하고 또 최고위원들 후보들도 뭐 1인 1표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볼 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동수 대표님. 이번에 이제 다시 올라온 거 보면서 이게 당내에서 이 균형추, 무게추가 이제 친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구나를 느낀 게 뭐냐면요. 이제 이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한 게 한 달 전에 또 올라왔던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이제 부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비슷한 같은 사안을 한 달 만에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12일 날 이제 정부에서 검찰 개혁안 발표 나고 나서 그 정부를 향한 그 민주당 당원들의 비판이 엄청 커졌거든요. 네. 이때다라고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또 이 안을 올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네. 이제 두고두고 계속 논란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불씨는 살아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신재 부대변님. 네.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 이제 지방선거 나갈 경우에 조금 남아 있는데 좀 일찍 물러났어요.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도전할 걸로 알려졌고 뭐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후임으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선임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여기 엊그제까지 출연했었는데 이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이제 청와대에서 고생을 하게 됐고 이제 아무래도 정무수석이라는 게 청와대와 국회와 이제 가교 역할, 특히 이제 야당과 역할이 중요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역할. 예.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성품과 온화한 성정을 지니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야당과의 대화에 물꼬를 틔워주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임명이 되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있죠. 장동혁 대표의 단시 현장을 방문해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과 그리고 국민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를 가감없이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그 홍익표 신임 수석이 대통령께 직언을 해서 야당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당과 정부 간의 관계도 잘 긴밀하게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이 통일교 그리고 공천원금 특검을 입법화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다.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저는 홍익표 전 원내대표 신임 정무수석 정도 되면은 그 정도 과제는 거뜬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야 협치에 물꼬도 또 터주는 역할을 신임 정무수석이 해야 된다. 여야 협치도 그렇고 네. 당정 간의 갈등 당정 문제도 간의 그렇고 갈등 부분도 그렇게 잘 박성민 최고위원님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예, 있습니다. 어떻게 잘할 것 같아요? 어때요? 워낙 그 성품이 좋으시고 그리고 또 다선 의원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과의 그 여러 관계가 두루두루 좋으세요. 그리고 원내대표까지도 하셨었기 때문에 사실 뭐 야당 의원들도 잘 아실 거고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워낙 능통하신 분이라 당 내 민주당 내의 신임 그리고 뭐 야당으로부터의 어떤 호평 이런 것들도 전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온화한 성정 뭐 그리고 특정 계파로 분류되지 않는 그런 특성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무수석이란 자리에 특히 뭐 이재명 정부의 정무수석이란 자리에는 또 굉장히 잘 맞는 분이 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수 대표께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방선거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 지방선거 출마가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탄이 우상호 전 수석이었고 김병욱 정무비서관, 뭐 성남시장, 김남준 대변인, 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강훈식 비서실장도 거론되고 있어요. 대전 충남그 통합 단체. 김용남 정책실장 뭐 호남 쪽. 자, 그래서 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아예 한 6개월 일하다 나올 거면 처음부터 아예 그걸로 그 어떤 스태프 그 청와대 참모진을 짰구나. 이런 비판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출마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출마할 수는 있다고 저는 네네.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요즘 이 뉴스들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네.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뭐 고민정 당시 뭐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우르르 이제 나와가지고 출마하겠다고 해서 이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이 청와대 경력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 자리가 아니라 그냥 당신들 총선을 위한 타이틀용이냐 이런 비판이 되게 거셌거든요. 네네. 근데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은 이 야당에서 비판은 한다고 하는데 요즘 그 목소리가 언론상에 별로 비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만큼 이 우리 지금 이 야당이 제 일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네. 신조 부대변님 시간 한 15초 남았는데 그래도 한 말씀 딱 해주시죠. 청와대가 그 직업 관리소가 되면 안 된다. 그 직업을 위한 그 인력사무소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좀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0살 지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수많은 검사와 치료가 이어졌는데요. 100일 동안 엄마와 단 한 번의 눈 맞춤도 없었던 지석이 선천백내장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양쪽 눈에 시각장애가 남았습니다. 5살 전까지 받은 안과 수술만 4차례 이상. 거기에 잠복고환과 신장 결석까지. 작고 약한 몸은 감당하기 힘든 큰 수술들을 여러 번 견뎌야만 했는데요. 최근엔 신경계와 근육 이상을 동반하는 로베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견까지 받은 상황.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없어도 가족들은 아이의 치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석이의 아픈 시간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 1.5도로 내려갔고요. 바람이 매우 강한 가운데 체감온도가 현재 영하 11.9도입니다. 기온은 영하 7.2도고요. 이 차가운 공기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13도 등 대부분 영하 10도 안팎, 경기 북부라든가 강원도 쪽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이 한겨울에 출몰할 법한 동장군이 강한 세력을 지닌 채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한파는 당분간 장기화되겠습니다. 한 주 내내 이어질 걸로 보여서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빙판이 많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빙판 도로 살얼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영하권인 곳이 많겠고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이 끼겠고요. 남부는 계속 흐린 날씨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3, 대관령 영하 15도 등 영하 17에서 영상 2도 분포, 낮 최고 기온도 서울 영하 3도로 떨어지고요. 전국적으로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에 머물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경북에 한파특보 발표됐습니다. 또 서해안을 비롯한 해안과 제주에 바람 계속 강하고 파도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거부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조직폭력배의 보복에 빗대어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날짜를 재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천원금 등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호 의원은 내일 처음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의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사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냐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가 올 들어 거래일 12일 연속 오르며 사상처음 4,900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건은 검찰 개혁을 하고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과연 검찰의 흔적을 얼마나 지웠느냐, 뭐 이런 부분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가 또 앞으로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검사 출신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 개혁안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김기표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막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강원도로 가려고 네. 그 자리에 이제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또 갔고 원내대표에서 원내대표로 갔네요. 네. 또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거론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김영범 정책실장도 또 거론되고 있고 해서 드디어 지방선거의 계절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출마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기표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일단 검찰 개혁안 주로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류가 좀 저희가 감지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당에서 보고 있는 겁니까?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원칙은 수사 기소 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에 맞게 기존에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검찰청도 새롭게 아예 재편이 돼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온전시키기 위해 고상됐던 중수청 또 그거에 맞는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데
각자 생각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가 낸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네. 물밑에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네. 상황이군요. 네. 또 법사위 안에서 하고 있고 그 뭐 정청래 대표도 뭐 특별히 또 이걸 챙겨 볼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에서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 관련되는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이게 이제 수정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최근에 했거든요. 네네. 또 국회 입법 사항이기도 하니까 어차피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오는 건데 지금 논의는 하고 있다고 했는데 김기표 의원님 뭐 워낙 거기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니까 수정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손보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두 가지 법안이 넘어와서 이제 첫 번째는 기존의 검찰의 구조를 바꾼 공소청법만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검찰 개혁의 의지가 좀 쇠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 첫 번째는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께서 많이 반발을 하시고 그다음에 고등검찰청에 준하는 고등공소청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검사의 특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검사는 징계에 의할 때는 파면을 못하도록 지금 현재 검찰청법에 돼 있는데 여전히 공소청법도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검사를 파면하려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 확정 이것으로만 되도록 그렇게 돼서 검사의 지위가 너무 특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총장의 명칭이라든지 고등공소청이라든지 그렇죠. 검사의 어떤 특권으로 여겨졌던 파면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은 그렇죠. 그 옷을 벗지 않는 검사의 특권이 계속 유지되는 채로 공소청 법안이 탄핵이나 만들어져 금고 이상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그렇죠. 만들어져 있고 이제 반면에 중수청 법안은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중수청의 그 수사 사법관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 출신의 사람을 수사사법관으로 만든 이원화 조직의 문제, 전문수사관과 두 개를 분리해서 그 지금의 시스템과 비슷하다. 그렇죠. 검찰청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규정과 합쳐져서 이게 제2의 검찰청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히 이혼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들 한 4-5가지 짚어주셨고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저는 중수청법에 대해서 사실은 중수청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서 저번에 이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중수청으로 쪼개는 공소청과 중수청 쪼개는 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중수청 법안은 옛날부터 이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사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견제를 해서 쪼개야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검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수사 역량 그걸 좀 보존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부패 범죄에 대해서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그런 문제의식에 출발한 게 중수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20-30년 전에 20년도 훨씬 넘는 시절부터 검사가 이렇게 오늘날 같이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검찰을 상정하지는 않은 것이었거든요. 수사의 전문가로서의 검찰을 상정한 것이었는데 지난 정부의 검찰은 사실 굉장히 저는 정치 세력화되었다. 그러면 그 어떤 수사 역량을 그대로 온전하는 것 자체가 다시 정치 세력화하는 검찰을 그대로 남겨둘 우려가 있다. 고 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검찰청 조직을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발상이 사실 이원화의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해야 되는 이원화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데 그게 수사 역량의 온전화를 위해 만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약간 무의미하게 만든다면 힘을 빼고 무의미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기존의 국가수사본부와 뭐 큰 어떤 따로 만들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너무 세서 지금 현재처럼 만들면 검찰청이 될 우려가 있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안 만들 거면 굳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해야지 굳이 중수청을 따로 둘 필요가 이런 저는 문제의식에 출발하는데요. 만약에 현실상 어려워서 중수청을 그대로 둬야 한다면 제2의 검찰청이라고 하는 어떤 우려를 부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원화
조직을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권을 줬냐면 중수청에 경찰과 같이 수사를 할 때 중수청에서 원하면 야 그 사건 우리한테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건을 처음에 개시할 때 검사한테 통보한다든지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검사와 계속해서 이렇게 협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개정해야만 네. 그런 우려가 부식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이원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사사법관이 옛날에 검사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수사관이 지금 저 옛날에 수사관처럼 이렇게 되면 그 무늬만 바뀌었지 뭐가 옛날하고 다르냐 이제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게 이원화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그렇죠.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좀 뭐라 그럴까 걱정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검찰은 수사를 잘하는 조직이다 이런 그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연 수사 역량이 유지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도 검찰에 오래 계셨지만 정치 검사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검찰의 모든 거를 대변하는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사 역량을 여하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운영하는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좀 반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반론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 것이요. 일단 그동안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관장의 운영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지난정부 검찰을 봤을 때 제도적으로 정확히 막아놓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인간은 또 가장 반복된다? 권력에 이렇게 눕게 되고 권력에 신여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로 아주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동안 검사들이 사실 부패 범죄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사 역량도 뛰어날 수도 있지만 가만 따져보면 그것이 수사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어서 마치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플리바게닝 같은 것을 통해서 자 이거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이걸 뭐 기소하지 않아줄게 이런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수사 기소를 분리할 때는 그거에 대한 것은 좀 포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했을 때는 중수청이 그걸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당하게 국가기관이 움직이려면 사실은 기존에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정예화되는 것을 방향으로 삼아야지 기존의 국가수사본부가 실제로 경찰의 경력도 많이 있고 한데 그거를 놔두고 다른 걸 또 세워서 정예화하는 것은 방향성으로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수청 법안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사 어떤 능력을 온전하는 잠시나마 온전하는 거라면 이제 그래도 남겨놔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중수청은 사실 가는 길은 아닌 것 같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방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고 계신 거고요. 자, 다음 질문하기 전에 강풍 경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오후 6시를 기해서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공사장과 바닷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돌풍에 대비해서 주행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의원님. 이번 검찰개혁안에선 확정되진 않았는데 가장 뜨거운 감자 우리가 공소청에 보안수사권 줄지 여부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보안수사권은 지금 현재 폐지되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즉 말해서 보안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의 논의 국면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도 검찰의 수사의 숫자라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 실제로 이번 법안을 만든 총리실의 총리조차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실제 표명하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그래도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걱정하는 것 사건 지연의 문제라든지 경찰이 혹시 사건을 암장할 우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그 정도에 상응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예컨대 어떤 거요?
뭐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요구권도 지금 그 중에 하나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하게 할 거냐, 아니면 경찰 자체적으로 어떤 보안사가 왔을 때 그걸 경찰이 통제하게 할 거냐, 아니면 제3기관이 통제하게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편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대안을 충분히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가 국민의 심부름권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더 논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그건 당연히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적어놓은 질문 중에 아까 이제 그 중수청 뭐 이원화하는 거 이런 거는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런 그 하나 또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 너무 권력이 집중된다. 다시 말해서 경찰청 국수본에 이어서 중수청까지 가게 되면 권력도 집중되지만 이거를 뭐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컨트롤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얘기가 그게 얘기의 한 어떤 걱정이 한 축이면 또 다른 걱정은 뭐냐 하면 결국 이게 부처 장관 밑에 쭉 그런 그 수사기관들이 있으면 권력에 대한 어떤 권력 비리가 있을 때 그걸 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일단 그 마지막 말씀부터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이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은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행정부를 각 부를 구성을 하는데 그 뽑힌 권력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수사권, 재판권 이거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떼내고 검사 판사가 그냥 전혀 아무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않은 채 어디 홀로 있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구조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 구조를 보면 헌법의 원리상 당연히 어느 부서인 것은 배치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거기서 생기는 한계 문제는 다른 것으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가 있었고 검찰청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하고 비교할 때 어떠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 원래 중수청이 계속 전 처음부터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안부로 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중수청도 행안부 장관 밑에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장관인데 그건 너무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실제. 그러면 법무부 산하에 원래 검찰청처럼 두자고 하니 또 그럼 검찰과 또 같이 법무부 내에서 옛날과 뭐가 다르냐. 그렇지. 짝짝꿍해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 우스웠어요. 차라리 진짜 이상한 지 교육부 같은 게 두는 게 어때? 막 이런 농담도 하고 전혀 그랬는데 제3의 부처예요. 그렇죠. 그게 맞지 않냐. 농담이시긴 하지만 사실 농담이지만 그게 이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 정부 조직법을 행안부 산하로 하기로 국민 여러분이 다 이렇게 그 어떤 명을 받아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우리는 이제 과연 중수청이 계속 생길 때 행안부 장관이 권력이 비대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건가. 즉 행안부 장관이 중청장에게 수사지휘하는 거를 인정할 건가 말 건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견제할 건가는 계속 논의가 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검찰 개혁의 기소 수사의 분리의 문제. 그래서 이제 아까 교육부는 정말 농담이고 이제 정말 수사가 갈 곳은 법무부 아니면 행안부인데 최선이 행안부다.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로 보낼 때는 이게 약간 비대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저희가 또 고민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보냈을 때 약간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또 보완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행안부가 최선이기 때문에 행안부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내일 공청회가 열리나요? 그 공청 예를 들어서 뭐 열립니다. 그렇죠. 공청회 열리는데 정부안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이런저런 지적들 나오고 있고 좀 비판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판 중에는 봉욱 민정수석이 이거 설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뭐 혼자 하고 이러진 못했을 거예요. 또 법무부 장관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지금 어떻게 정부안은 어떤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안이 나온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은 언론의 보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별로 관심을 갖지는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 시스템을 언론 보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엔 다른 복잡한 시스템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거나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해서 크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검찰을 개혁하는 안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네. 아무래도 그것과 관련된 참모는 민정수석. 그런 분들이 당연히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스템상으로 그렇겠죠.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민정수석의 이른바 입김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어느 정도 뭐 무리하게 이끌었는지 그것까지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당내에서 좀 의심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확인된 바는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내일 공청회는 역시 대통령께서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한 차원에서 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든 아니면 각계적으로든 의논하고 토론하는 것들이 공론화하는 첫 번째 자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외부에서 아마 전문가들이 와서 예, 찬반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의원들도 다시 또 논의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네. 좀 건강한 논의 과정이 아니냐 싶고, 아무래도 그런 공청회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들, 정부안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생각될 수도 있고 예, 예. 거기에 의원들이 듣고 또 의견을 덧붙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건강한 논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검찰이 다시는 독주하지 못, 그러니까 저렇게 정치 세력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국민의 편의는 문제 안 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공청회 같은 거를 뭐 한 차례 두 차례 거치면 좀 어떻게 이견이랄까 다른 시각들이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더 좋은 안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국회에 와서 토론을 해보면 이제 저도 어쩔 때는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다수의 네네. 편에서 어쩌면 소수의 편에서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예. 하다 보면 서로가 완전히 납득이 되면 이제 하나로 정의되지만 납득이 안 되는 경우에 저 정도 충분히 일리 있고 다수면 내가 따르겠다 이런 토론 문화는 분명히 형성돼 있거든요. 예, 민주당 내에.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수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정말 팽팽해서 이거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당 지도부나 청와대나 뭐 정부나 이렇게 모여서 단판을 짓는다. 그렇죠. 결정할 문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장단점이 있고 네. 뭐가 옳은지 잘 모르면 그건 결단의 문제가 또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된다. 네네. 그렇게 저희는 최선을 내 안을 내기 위해서 계속 토론을 잘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첫 공청회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 개혁 위주로 해서 이제 얘기 나눴고, 지금부터는 다른 정치 현안 몇 가지 이제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제 밥을 굶고 있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명분 없는 단식은 하지 않는 게 맞다. 정치적으로도 자산이 쌓이는 게 아니고 손실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쌍특검이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한 단식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제명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책 위기에 처한 것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서 핑계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히 거두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냐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신천지 뭐 이런 문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원내에서 계속 협상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잘하면 제가 보기엔 서로 충분히 합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뚱딴지 같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다음 날 바로 단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배현진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당내에서조차 아마 합의가 안 된 단식이었던 그런 것이면 장동혁 대표가 정말 이렇게 명분을 삼아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충적인 제도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통일교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특검을 하자고 단식까지 당대표가 제1야당의 당대표 하는 것은 무리하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고프고 고생하는데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당장 그만두시는 게 옳다. 그렇게 뭐 충고 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자신의 당내 어떤 현안을 우회적으로 뭐 그런 그 목적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리고 뭐 보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예를 들어서 김성태 그 유명한 김성태 원내대표 그 단식 때 보면
그래도 뭐 지금 그 국회의장 하시는 우원식 당시 카운터파트였죠. 아마 원내대표가 우원식에서 홍영표 의원으로 바뀌었었나 봐요. 두 명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서 이렇게 그 녹취도 있어요. 우원식 의장이 이제 그만해. 그 약간 옆에서 보기에도 그 정치적 파트너끼리 약간 정겨운 얘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출된 지 거의 처음 가가지고 해가지고 특검까지 또 수용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명분 없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혹시 정청래 대표가 가서 아이고 건강 어떠냐고 살피러 갈 가능성 있을까요? 뭐 낮을까요? 제가 그거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이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가서 하는 게 맞다고 또 하는 분도 있으니까 뭐 대표님께서 워낙 저보다 경험 많은 분이라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요. 다만 단식의 명분이 좀 약하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법원이 1심 법원이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 내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아쉽죠. 특검에서 10년 구형했으면 뭐 작으면 7년, 많으면 8년 뭐 내지는 그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되기를 바랐는데 딱 절반 5년 한 것은 좀 아쉽고요. 이게 지금 내란에 대한 재판은 아니죠. 그러나 내란에 부수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체포하는 과정에 자신의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인 것처럼 동원했고, 그다음에 총을 쏘라 이런 말까지 했고, 사실은 그때 체포 현장에서 저는 굉장히 걱정했던 것이 유혈 사태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총을 가진 경호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함돼서 형이 판단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일반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해서 다 사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일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는 다르게 엄하고 중하게 좀 처벌해야 되는 것인데 조금 형이 좀 낮은 것 같아서 특검이 좀 항소해서, 오늘 뭐 윤석열 측에서는 항소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특검도 항소해서 형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검이 항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예상은 되는데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당원과 대의원 1인 1표제 당무위 통과를 했던가요? 오늘 당무위는 통과했다고 하고, 근데 어쨌든 그 트랙에는 들어간 겁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재추진 의사 밝혔고 이제 재추진 트랙에 들어갔는데, 또 최고위원회에서 좀 이제 약간 충돌이랄까요? 신경전이 있고. 자,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 친한 쪽 의원들은 이건 당원과의 약속이고 이건 가는 길이다. 이미 공감대 형성돼 있는 거, 공론화된 거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의도가 불순하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당대표 재임 이거 하려고 이렇게 더 유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이건 어떻게 매듭져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당내에 뭐 친명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막 구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진짜 민주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프레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위해서 당이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친명 아닌 사람 없다. 다 그렇습니다. 다 친명이죠. 다 친명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마치 뭐 또 정청래 대표의 반청 친청 해가지고 하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수기의 과정에서 디베이트를 토론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었다고 서로 진영이 갈라지니 반대니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1인 1표제를 가자고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인 1표제는 시대를 거슬 수 없는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게 옳은 지점이고. 그렇다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방향은 글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시점도 이제 뭐 시점이 그래 당대표 선거 다음이냐 뭐냐 이것도 좀 불필요한 논란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치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지금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안 돼.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논리인 것처럼 저는 1인 1표제가 맞는 방향이다. 그러면 그 좌고면하지 않고 빨리 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 연임과 관련해서 이제 불편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측면의 얘기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찬성하고 반대하면 그건 풀어갈 문제고 1인 1표제를 가지고 건드릴 수는 없는 문제. 그거는 저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본래 열렸어야 되는데 야당이 자료 제출 미제출 많다 하면서 지금 이제 사실 안건 상정도 안 되고 있고 여당은 국민이 검증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하면서 청문회 빨리 개최하자. 아마 이 시간까지 이러고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날짜가 새로 잡히는 건지 이대로 넘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많은 의혹이 나왔는데 물론 청문회를 거쳐야겠죠. 근데 뭐 거치면은 이게 그 장관직을 수행할 해도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전체회의는 끝났고 청문회는 아마 안건에도 안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청문회에서 이제 약간 트집 잡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고 한데 자료가 어느 정도 제출되는지 제가 알지 못해서 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진행하면서 요구하는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정말 모자라도 하루 더 할게. 뭐 그러면 이제 후보자를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순리다. 그러니까 국회로서는 그 인사청문회라는 권능을 해서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방기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을 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 청문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그래야 저도 보고 정확히 판단하죠.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자 이전의 입장은 제명당하더라도 탈당 안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알고 있다 이 얘기인가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각도 분석도 있었는데 자 오늘 전격적으로 재심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했고 탈당계도 또 제출을 했대요 오늘 이미. 자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같은 당으로서 활동했던 의원께서 이렇게 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을 위해서도 기여했던 부분도 많고 마지막에 같이 파트너로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원내.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근데 선당 후사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선당 후사의 마음을 표현한 걸로 이해한다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날씨 소식입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 예상됩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예, 어제까지는 다소 포근한 날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예, 이번 주에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주일 내내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지역이 있을 만큼 월요일까지 강한 추위가 예상이 됩니다. 먼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도 이상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낮 최고 기온도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수준으로 오늘보다 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이라고 기상청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한파특보도 오후 9시 기준으로 미리 내려놨는데요. 이제 경기 김포, 동두천, 포천, 고양, 의정부 같은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철원, 화천, 춘천 등 북부 지역에는 오늘 오후 9시 기준으로 한파경보가 그리고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남부권, 강원 남부권, 충청권, 전북, 경북 지역까지는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모레 글피가 더 추워지는데요. 그래요. 예, 모레와 글피 모두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수준으로 오늘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25일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급격한 날씨 변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이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특히 노약자 건강이 이제 걱정인데요. 어떤 점을 각별히 좀 유의를 해야 합니까? 예, 오늘 기상청이 날씨 이제 통보를 하면서 네. 이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하시라 이런 네네. 멘트를 같이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고 젊은 층이 이제 밖에서 일을 하는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추운 시간대에 옥외 작업은 가급적이면 최소화를 해달라. 네. 그리고 불가피하게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근처에 이제 따뜻한 장소를 마련을 해서 보온에 유의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한랭 질환, 그러니까 추워서 발생하는 질환에 되게 이제 취약한 만큼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이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최근 5년간 응급실에 신고된 한랭 질환 건수가 총 1,914건이었는데 이 중 60세 이상이 1,071건,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한랭 질환에 걸렸다 이렇게 신고된 건수가 234건에 달했습니다. 약 20% 정도, 10%가 넘는 거죠. 네네. 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이제 인지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추위에 대한 대응 능력이 늦어질 수 있어가지고 네네. 그만큼 저체온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나 집이나 주거지 주변에서도 이런 저체온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집 안에서도 보온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서울 방문을 추진했던 걸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 책을 통해서 나온 얘기라는데 누가 쓴 책이에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서울 방문 추진을 할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네. 21일에 출간 예정인 책이 공개가 미리 된 내용이 좀 건데요. 공개가 됐군요. 네, 판문점 프로젝트라는 책인데요. 네. 2018년 9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같은 해 12월에 원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추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예, 이제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미 남측 특사단이 이제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부터 서울 답방을 요청했었고 김 위원장도 못 갈 이유가 없다. 꼭 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공동선언문에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네. 이런 문구가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이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북한산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북 사업을 주도를 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소유한 반얀트리 호텔로 숙소를 정하고 네. 뭐 삼성 이제 전자 공장을 시찰도 하고 문화 이제 공연도 보고 고척돔에서 공연도 보고 그리고 남산타워에서 만찬도 하고 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그래요.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숙소라든지 시찰 장소라든지 문화공연 뭐 관람이라든지 뭐 만찬 장소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전됐는데 무산된 이유가 뭘까요? 예,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냐고 하면은 네. 공식 발표를 하기로까지 했는데 그 전날에 무산이 이제 북한 쪽에서 그래요. 통보가 왔거든요. 예. 이제 북한 쪽에서 한 얘기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정치국 위원들이 도로를 막아버리겠다. 아니면 정치국 위원직을 사퇴를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강경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고 그러다 국무위원장한테 네. 자기들이 도로를 막겠다? 네, 들어 누워버리겠다는 거죠. 와, 그래요? 네. 야, 이거 뭐 믿어야겠죠. 일단 예. 나중에 뭐 한번 그랬다고 검증해 보죠. 하니까. 예. 그리고 이게 신변 문제도 아무래도 걱정이 됐나 봐요. 네. 그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잡혀갔던 니콜라스 마두로 네.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영성장 인근에서 드론이 폭파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네네. 기간 중에 그 전후에서요. 아, 그 시점에 예, 한 몇 달 전쯤에요. 그러다 보면 보니까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겠네요. 네, 공식적으로는 아마 혹시 정치부원들이 도로를 막겠다. 서울로 와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는 네. 이제 미국과의 협상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핑계를 대서 온 게 아닌가. 그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하튼 윤건영 의원을 한번 긴밀하게 밀착해서 취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최근 북한이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면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인기를 내가 보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분들이 보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요. 네. 한 명은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가지고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서 이제 군경 TF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아니다, 보낸 사람은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변인실 소속으로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네. 한 6개월 정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하던 주장이 사람들인데요? 됩니다. 거기 그 6개월 일하기 전에? 6개월 일하기 전에는 이제 대학에 있었고 대학에? 지금 한 사람은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생으로 갔고요. 이 두 사람이 젊은 분들이군요. 네, 30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거기 가기 전인지 후인지는 확실하게 이제 판명이 되지는 않았는데 2024년부터 드론 만드는 회사를 이제 학내 벤처 형태로 이제 만들었대요. 네. 그렇게 했는데 한 명은 대표를 맡고 한 명은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책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작은 회사인데 이렇게 대북 전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좀 특이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요? 그 이전에 이제 통일 관련한 청년 단체를 결성해서 함께 활동을 했다. 약간 대북 관련해서 이제 강경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임성근 요리사, 어떻게 보면 뭐 스타 셰프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자신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에 걸렸던 그런 전력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년 사이에 3번 적발되고 면허 취소까지 당했다 이런 건데, 이게 근데 유튜브 방송 중에 자기가 한 얘기예요? 예, 그렇죠? 자기가 술 먹방을 하면서 네.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수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처음에 이제 요리를 하고 그 같은 PD 분이었는지 같은 분이랑 이제 둘이서 술 한 잔을 하면서 네. 자기는 이거는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그래요? 식으로 이렇게 작심 발언? 예. 실수를 했다. 예. 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고 형사처벌 네. 받아서 면허가 취소됐었고 면허도 다시 땄다. 예.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한 2-3시간쯤 있다가 이제 커뮤니티에 자필로 사과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네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을 할 수 없는 제 잘못이다. 늦기 전에 이제 고백을 하고 사과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네네. 이제 사실 자기 고백을 한 건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송국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뭐가 이제 뭐 녹화나 뭐 이렇게 예. 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출연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나요? 네, 이제 촬영을 해놓고 이거를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그래요?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취소된 것도 있고. 예, 녹화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가 된고 이제 그 사람 말고 다른 셰프들만 이제 출연을 하기로 이렇게 통보를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스타 셰프의 음주 전력 고백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비상입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차익을 노린 이른바 환테크 금융상품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중 하나가
달러 보험입니다. 달러 보험. 이게 어떤 상품입니까? 네, 이게 겉으로 보면은 보험인데요. 네. 근데 이제 실제 구조는 이제 보험과 달러 자산 투자가 결합된 복합 상품이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일단 내가 보험료를 내잖아요. 네. 그럼 이 보험료를 달러로 이제는 내게 되는 거고요. 또 보험금을 또 내가 받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이제 달러로 받는 거죠. 그래서 내는 것도 달러, 받는 것도 이제 달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기준이 이제 달러 기준으로 대부분의 외화 보험이요 80%가 다 달러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외화 보험 이러면 대부분 달러 보험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이제 달러 가치가 오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내가 받을 때 좋은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는 환율이 높아지니까 냈던 것보다 더 높아진다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보험사들은 달러로 받아서 이거를 이제 달러 기반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미국 채권이고요.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 채권에 투자하게 되고, 미국 채권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이 보험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공시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달러 보험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공시율 플러스 환율,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비를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내는 보험료보다 일단은 내가 받을 때 그 시기에 이제는 환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만약에 더 낮아지면 받는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환차익도 누릴 수 있는 상품인데, 아시겠지만 보험입니다. 만약에 이게 10년 이상 못 끌고 간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는 2, 3년 있다가 내가 해지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손해가 더 크죠. 왜? 사업비가 더 크니까. 사업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오히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묻어둘 자신이 있는 사람이 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나중에 이제는 달러를 받겠다. 이러신 분들이 이제는 하는 상품이지. 이게 단순히 저는 조금 단기 상품으로 이게 이 달러 보험에 대해서 단기 상품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는 게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달러로 예금을 할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펀드 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 이 달러 보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 달러 보험을 하는 이 이유는 뭘까요? 무슨 강점인가요? 일단 환차익은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환테크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환차익에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환차손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세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환차익에 대해서는 뭐 세금 걷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환차익을 위해서 열심히 뭐 환테크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이 외환보험의, 그러니까 달러 보험의 강점은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고 만약에 좀 손실이 있어도 그냥 예금이나 펀드 이런 데 넣는 것보다는 손실이 좀 적은가요? 네, 좀 그런 거 있죠. 왜냐하면 장기로 끌고 가다 보니까 단기로 손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장기 평균으로 보면은 이익이 볼 수 있거든요. 수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 유형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환테크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달러에 대해서 내가 처음 투자하고 안전을 중시한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달러 예금이 가장 낫습니다. 그냥 달러 예금을 드는 게 안전 중시 달러 예금. 그다음에 수익 극대화다. 그러면 그냥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게 낫죠. 차라리 안전하게. 그래서 이런 채권 투자하는 것도 나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위험 보장에 달러의 장기 자산. 단기 자산 아닙니다. 장기 자산으로 둘 다 난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두 마리 토끼.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달러 보험에 드는 거죠. 하이브리드네요. 하이브리드.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왜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장기라는 거예요. 이건 단기로 갖고 가는 상품이 전혀 아니다. 그거를 유념해야겠군요. 너무 유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환율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가입하신 분들 과연 10년, 20년 후에 환율이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환율은.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만약에 내가 환율이 더 낮아졌다 그러면 사실 손해 보는 거거든요. 권혁축 평론가님이 이거 적극 권장하시는 스탠스는 아닌데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보험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달러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분위기 휩쓸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환율을 막 고환율 하니까 이게 뭐 언제까지 갈 줄 알고 그거는 아닐 수 있다. 환율은 아무도 예측 못하고요. 무엇보다 보험은 장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금융당국은 지난주 달러 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했습니다. 뭐 상품 자체가 문제라는 거라기보다는 뭐 잘 알고 가입해야 한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이런 뜻일 텐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입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까? 자, 일단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달러 보험이 있는데요. 이제 네. 300달러를 10년 동안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망할 때까지 달러 연금으로 받는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내가 환율상 달러가 1,100원일 때 이제 매월 이제 보험료를 내요. 그러면 네. 이게 33만 원 우리 돈으로 내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환율이 1,400원이 됐어요. 네. 그럼 나는 이제는 42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될 보험료가 네.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높아지면 내 보험료가 높아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들어가시라는 거죠. 반대로 또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받아야 할 때쯤에 내가 네. 낸 돈보다 환율이 훨씬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알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환차익도 나올 수 있지만 환차 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달러 보험이 적합한 사람은 달러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보장도 되지만 보험 보장도 되지만 외화 자산도 같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 네. 무엇보다 10년, 20년 길게 유지를 하실 수 있으신 분, 네. 나는 어려워서 이제 그만둬야지, 이거 안 됩니다. 예, 1, 2년 하다가 그냥 해버린다 이거 아니고 네, 최소한 절대 아니죠. 10년 끌고 갈 자신 있을 때 이거 뭐 들어가라. 네, 이거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정부 당국이 네. 제대로 알려줘라 이거죠. 예, 가입하신 분들에게. 예, 그래서 예. 이제는 소비자 보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최근에 뭐 달러 예금액도 늘었다고 하고 달러 보험 가입자도 뭐 통계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환율이 뭐 상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생기는 현상인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그 배경에도 이제 환율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일단 동결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돈의 값어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시장에서도 동결로 예상을 했고요.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는데 네. 그건 지금 우리 경기 하방 압력이 높기 때문에 자칫 금리 인상하다가는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통위원들이 이제는 동결,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 환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달러 보험 같은 그러니까 달러 예금 같은 경우가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봤더니 5대 시중은행 5대의 은행들을 봤더니 달러 예금 잔액이 네. 127억 3천만 달러. 예. 우리 돈으로 무려 18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네네. 이게 2024년도 말보다 무려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나 더 늘어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이런 달러 예금, 네. 이런 달러 보험에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이게 계속 높아지다 보니 당연히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우리 시장에서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 네. 이게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부 고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환율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서 어느 정도 크다고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물가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이게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이게 환율의 위험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 시간이 갈수록 서민 경제에 정말로 큰 악영향을 줍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석유 우리 다 수입해 오잖아요. 네네. 그 기준이 달러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값어치가 높아지고 우리가 환율이 계속 높아지면 우리는 동일한 값어치를 줘더라도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당연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게 수입 물가가 한 2, 3개월 차이 두고 이제 소비자 물가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물가 다 높습니다. 특히 생활 물가 높잖아요. 우리 뭐 유가는 많이 안정이 됐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근데 우리 기름 넣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그렇죠. 환율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네네. 환율 때문에 기름값이 높은 건데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도 물론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있지만 네.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환 위험이 지금 우리 일상에 굉장히 좀 많이 침투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금융당국은 계속 방어를 하고 있고요. 자, 지난주엔 이례적으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네. 한국의 펀더멘털에 비해서 원화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렇게
미 재무장관이 원화에 대해서 언급한 배경, 구두 개입한 배경이 뭘까요? 일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네. 이분은 뭐 정계에 원래 계셨던 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금융인입니다. 네네. 네, 금융인에서 이제 발탁이 돼서 이제 재무장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무엇보다 이제 헤지펀드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이 있는데 보통 이제는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구두로 얘기할 정도의 대가 되면은 야 니네 의도적으로 환율을 낮춰서 수출 잘 되고 가격 경쟁이 생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경고의 목소리를 주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도 이제는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네. 미국 입장에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이 한국에 훨씬 더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구윤출 경제부총리 만났을 때 아마 의견을 나눠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그러면 환 시장에 도움이 됐느냐? 순간 살짝만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상대로. 예, 그래서 예. 굳이 뭐 이런 어떤 스콧 베센트 장관의 어떤 목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환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이 바뀌는 건 아니다. 네. 그냥 이벤트성으로 이제 소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자, 베센트 장관, 이창용 하는 총재 뭐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한국 경제 펀더멘털 문제 없다. 네. 근데 환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저쪽이 너무 센 건가요? 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는요. 네. 지금 100 미만이에요. 그래요? 네, 오늘 기준으로 99.26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00이 안 넘어요. 그러면 달러가 뭐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우리만 유독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엔화 동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봤을 때 네. 엔화랑 우리나라 원화랑 이제 같은 그룹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미국과의 무역 네. 관세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있었고 똑같이 또 미국에 우리나라에 200억 달러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똑같이 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동일한 시장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고 네. 또 하나가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왜 자꾸 원화를 안 사고 한국에 투자 안 하고 미국 달러를 많은 투자에 사느냐? 이 신뢰 기반 자산 가격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좀 불만이긴 합니다. 경제를 경제로 바라봐야 되는데 네. 이 정치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정부에 대한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니까 자꾸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한국에 있어봤자 기대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급격한 환율 변동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경제는 경제로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경제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굳이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데 네. 대부분의 누리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한국 가곡 들어봅니다.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눈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